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벨기에산 돼지고기와 부산물의 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벨기에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견됨에 따라 벨기에산 돼지고기와 부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한편 이미 수입돼 통관 절차에 있는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검사와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현대자동차 그룹 수석 총괄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총괄 수석 부회장은 그룹 전반의 경영을 총괄하고 정몽구 회장을 보좌하는 자리로 재계에서는 이번 승진을 정 수석 부회장의 그룹 내 입지 확대와 본격적인 3세 경영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보안업체 안랩이 서비스 사업 부분을 분사하기로 했습니다. 안랩은 보안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사를 결정했다면서 이번 분사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등 해외 시장에서도 진일보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천원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로 양시장을 끌어올리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데요. 그동안 해외 시장 쪽에서도 좀 부진을 면치 못했었던 반도체 업종의 반등에 힘입어서 코스피 지수는 1% 넘는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시황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도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40% 상승한 2318.25의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48% 상승한 834.91의 장을 마감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랜만에 반등하면서 삼성전자는 4% 넘는 강한 상승 이어갑니다. 45,850원에 셀트리온은 아쉽게 하락하면서 29만 1,000원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좀 혼조세를 보인 상황인데요. 신라제는 연일 7% 넘는 상승세로 93,100원에, CJ ENM은 2.42% 내린 24만 6천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금요일장 본격적으로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은요, 평택존원 정우영 대표님과 그리고 봉투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함께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번 한 주도 정말 다사다난했는데요. 학과장 정우영 대표님 먼저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에는 중반까지 괜찮았는데 금요일에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좀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 오늘 그 원인이라든가 앞으로 그 예측 내용, 이걸 좀 상세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봉투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벌써 한 주가 지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빠른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나마 종목 흐름이 괜찮아서 기분 좋았던 좀 한 주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적당히 매매하면서 이 지수 흐름을 파악하면서 적당한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금요일 저녁 평택촌은 정석투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교시 들어가 보자. 오늘의 1교시는요, 거시적 경제 시간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시황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황과 그리고 그 안에 이슈 분석을 다시 한번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학과장 정우영 대표님, 이번 한 주,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 도와주시죠. 네. 코스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주초하고 주중에 혼조세 이후에 금요일에 오늘 급등해줘서 지난 8월 31일 흐름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바이오 대형주가 상승하면서
120선까지 돌파하는 이런 상당한 어떤 그 탄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객관적인 상황이고요. 그럼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지금부터 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이게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인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뭐 그럭저럭 뭐 횡보 장세였죠. 좀 더 넓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엄청나게 갭상승 후 양봉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흐름은 결국 제가 2주 전에 얘기했던 그때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아마 이 방송 계속 보시던 시청자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8월 31일 2주 전 금요일에 출연해서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상당히 제가 당황스러웠다. 생각보다 좀 많이 갔다. 그런데 여기서 올라가면 비정상이고 내려가면 정상이다. 근데 만약에 올라갔을 경우에는 비정상이기 때문에 반등에 한계는 있을 것이다. 그래 놓고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빼고 나머지 구간은 이렇게 좀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제 예측이 계속 맞아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갭상승하면서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상당히 좀 저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그 8월 31일 종가가 고가였는데 그때하고 비교해보면 아직은 약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2322고요. 오늘은 이제 2318이기 때문에 뭐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나? 포인트는 뭐냐? 삼성전자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무려 4%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위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뭐 코스닥도 아니고 이 코스피에서 4% 상승했다. 웬만한 우량주 10%, 웬만한 개별주 20% 상승한 거에 버금가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나 참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차트로 설명드리겠는데요. 네. 자, 오늘의 삼성전자는 그러면 어제의 삼성전자하고 다른 기업일까요? 똑같은 기업이에요. 근데 어제만 해도 연중 최저가를 갱신하네 안 하네 그걸 고민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연중 최저가가 어디냐? 바로 여기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이에요. 자, 보세요. 차트를 좀 넓게 해드리면 작년 11월 초순에 고점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 연중 최고가는 이때 한번 기록해줬죠. 그리고 액면불알 이후에 거래 제기되고 나서 53,000원대 그리고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중순에 연중 최저가를 기록했는데 사실 어제 저가가 연중 최저가에 불과 500원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1% 좀 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느닷없이 갭상승의 양봉이 나왔다는 거죠. 갭상승의 양봉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오늘의 삼성전자나 연중 최저가 이탈을 불안해했던 어제의 삼성전자나 과연 다른 기업이냐는 거예요. 똑같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불과 10일 전에, 약 10일 전에도 한번 반등 나왔었지만 결국 또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 저는 이거를 거의 약간 단기 투기성 한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세히 설명을 다 드리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좀 생략을 하는데 사실 수요일과 목요일에 조짐이 있었어요. 제가 보면서 야,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 했거든요. 그러더니 역시나 갭상승의 양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만약에 삼성전자가 오늘 뭐 연중 최고가 수준에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다든가 아니면 뭐 그건 아니래도 좋습니다. 연중 최저가나 최고가 그 중간 정도만 돼서 이렇게 나왔어도 제가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어제 말입니다. 이틀 전도 아니고 바로 어제였어요. 어제 연중 최저가 꽤나 많아 떨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거짓말처럼 갭상승의 양봉이다. 시청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제의 삼성전자와 오늘의 삼성전자가 과연 기업 가치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똑같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재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물 매매 동향을 보면 선물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많이 났다가 급격하게 줄었어요. 줄고 끝났는데 선물의 등락, 그 다음에 선물의 그 외국인 수급,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이걸 봤을 때 저는 신뢰가 안 간다는 거죠. 신뢰가. 만약에
만약에 정말로 중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삼성전자를 모아갈 것 같으면 이렇게 모으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모으지 않아요. 이럴 이유가 없죠. 왜? 현물은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파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어제 연중 최저가 갱신할까 말까 그러고 있었는데 무리해서 오늘 이렇게 땡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거는 단기 투기성 자금이다 이렇게 현재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 잠깐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0선을 돌파했어요. 오늘 딱 돌파했죠. 돌파해줘서 생각보다 강한데 이거는 왜 그러냐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좀 탄력이 떨어지죠. 코스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어때요? 아직까지는 61선은 넘었지만 120선까지는 아직은 좀 괴리감이 있죠. 근데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오늘 이렇게 빨간색 120선을 돌파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유가 뭐냐? 자, 첫 번째 대형주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코스닥 대형주 지수입니다. 코스닥 대형주. 이건 어때요? 121선을 월등하게 넘었죠. 그러니까 코스닥 대형주가 코스피 종합을 끌어올린 거고요. 두 번째 코스닥 중형주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121선 못 가고 있어요. 딸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코스닥 소형주. 이것도 딸려요. 무슨 얘기냐? 현재 코스닥 종합지수는 코스닥 대형주 덕분에 올라간 것 뿐이지 중소형주가 못 따라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속은 별로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코스닥 종합이에요. 종합은 오늘 딱 어떻습니까? 수준이 120선 수준입니다.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맞죠? 네, 딱 이 수준이에요. 이 수준인데 종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종합을. 대형주 어때요?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끌어올린 거예요. 근데 반면에 자, 중형주, 소형주 보겠습니다. 중형주. 자, 120선 아래 있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네, 소형주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네, 소형주 보세요. 스몰. 더 아래잖아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이게 코스피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그렇고, 자, 이게 코스닥 종합입니다. 아마도 지수는 갔을지 모르겠지만, 개인들이 실속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별로 실속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코스피가 올라간 결정적인 이유가 삼성전자인데 아무리 봐도 전 이거 추세 매매라고 판단이 안 됩니다. 이게 추세 매매라 그러면 갭 상승의 양봉을 만들면서 매수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갭 상승하면 기다렸다가 밑에서 매수해야 되죠. 그리고 더 떨어지면 더 매수하고 굳이 이럴 이유가 없어요. 마치 쫓기듯이 매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그 외국인 매매 동향, 코스피나 선물이나 별로 신뢰가 안 가요. 물론 그걸 가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뢰를 안 갑니다. 제가 이제 2012년도 얘기 많이 해드리잖아요. 2011년 12월 19일부터 2012년 2월 하순까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0조 원 매수가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이 합창을 했었습니다. 2,400, 2,500 간다. 대다수가 2,400 얘기했었고 2,500 얘기했는데 저는 2,050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가짜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요즘 제가 금요일에 8시에 톡스타도 출연해서 이제 말씀해 드리지만 표면만 보면 안 되고 이면도 봐야 된다. 근데 저는 이걸 아무리 봐도 이거는 추세 매매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코스피가 올라가긴 했는데 별로 큰 실속은 없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형주로 올렸고 코스닥은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코스닥 펀드 쪽에서 제약바이오 대형주를 집중 매수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분산이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코너에서 좀 더 예측을 좀 해드리겠는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좀 신뢰는 가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네, 대세 하락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얼마나 더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를 고민하는 거지 대세 하락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점,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양시장에 대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선물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1% 넘는 상승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들어온 상황 속에서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좀 상세하게 좀 풀어드렸으니까요. 다음 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금주의 이슈 분석도 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나온 상황인데요. 자, 봉추 선생님 이번 한 주간의 이슈 분석 정리해볼까요? 네, 이번 주도 세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스피 거래대금이 석 달 새 반토막이 났다는 이슈고요. 두 번째로는 헤지펀드 투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 정책과 그 건설주들의 그 관계,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스피 거래대금이 석 달 새 반토막이 났다. 그런 그 이슈인데요. 5월만 하더라도 9조 원이 넘는 그 일거래 그 금액이 나왔었는데 8월 들어서 5조 원대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4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만 하더라도 9조 원대의 거래대금이었는데 지금 8월에 3조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거래대금이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거래대금 자체가 시장의 어떤 그 유동성, 그리고 에너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지수가 하락하면서 같이 나왔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역시 고객 예탁금이 줄어든 흐름, 그리고 시장이 불안한 흐름,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채권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쪽, 그리고 해외 주식 이런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흐름 때문에 나온다고 또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객 예탁금만 보더라도 연초에 32조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24조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투자자들은 거래대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씁니다. 그런데 거래대금 자체는 상당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겠죠. 그래서 이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이런 흐름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지속되면서 주가가, 지수가 하락한다고 하면은 좋지 않은 흐름이겠죠.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 올해 초에 지수가 하락할 때 외국인들이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수가 반등하는데도 거래대금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등에 별로 흥미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올해 1월 29일부터 현재까지 10조 원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평균 매수 가격대를 보면은 2,400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은 개인들이 이제 그 손해를 만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수가 상승하는 걸 외국인들이 가만히 그냥 보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매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수가 반등하는 그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또 외국인들의 거래가 늘어나면서 또 그 매도하는 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개인들이 수익이 나는 구조의 시장의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그 거래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거래대금에 대해서 그 개인 투자자들이나 일반 투자자들이 신경을 많이 안 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종목을 매매할 때는 거래량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매물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여기는데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 시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거래대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유동성이 좀 줄어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지수가 떨어지면서 위에서 몰려있는 그런 주체들의 어떤 그 자금력, 그런 것 때문에 그 거래대금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에너지가 그만큼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거래대금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역시 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헤지펀드 투자 규모가 확대했다는 건데요. 한국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헤지펀드의 투자 규모가 확대했다는 그런 이슈입니다.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주식, 채권, 그리고 부동산, 여러 가지 이런 그 상품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헤지펀드가 이제 부각이 되는 게, 헤지펀드는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뿐만이 아니고 파생상품도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신중국 인수권부 사채라든지 이런 다양한 상품을 투자함으로써 또 공격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절대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구조도, 그래서 지수의 등락과 상관없이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좋지 않은 최근의 흐름 자체가 조금 어려운 이런 흐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형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3조 5천억 정도, 그 정도 규모였었는데요. 최근에는 20조까지 좀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헤지펀드의 투자 규모를 늘리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 규모를 늘리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한국뿐만이 아니고 그 글로벌 전체 그 금융업계의 어떤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볼 부분은 헤지펀드가 과연 이 시점에서 왜 필요한가, 이렇게 규모가 늘어났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식 시장이 편안하게 상승세를 쭉 유지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하면은 사실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겠죠. 주식 시장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뭐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요. 현재 시장이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정점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편안하게 수익을 내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양한 상품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를 만드는 헤지펀드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헤지펀드의 자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이 이슈 자체는 역시 시장에 그렇게 뭐 좋은 이슈는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9.13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와 연결해서 건설주들에 대한 흐름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역시 주요 골자는 종부세 강화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대출 규제 이쪽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종부세를 강화하고 또 다주택자의 대출을 규제하는 그런 대책입니다. 결국은 이제 세금을 인상을 해서 집값을 잡아보겠다, 뭐 그런 그 소식인 것 같은데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 처음 도입이 됐었죠. 당시 참여정부 때 처음 시행이 됐었는데요. 결국 골자는 그겁니다. 이제 그 토지나 주택에 대한, 고가주택에 대한 그 누진세를 적용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번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강한 그런 그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대출 같은 경우에도 생각했던 것보다 좀 강한 그런 대책이 나왔다,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주택 시장이나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어떤 상승 흐름을 조금 막아보겠다, 그런 그 흐름인데요. 또 정치권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금리를 인상시켜서 부동산 대출에 어떤 그 부담을 가중시키면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을 하면은 물론 집값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데 사실 금리를 인상하면은 그건 그 순기능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계부채의 엄청난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는 건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금리가 인상됐을 때는 상당한 부담이 가중되겠죠. 뭐 물론 고가주택, 정말 고가주택 그걸 소유하고 있는 그런 소유자들, 그리고 다주택자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금이 조금 오른다고 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조금 오른다고 해도 버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분들, 또는 뭐 한두 개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금리나 이런 것들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역기능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 부동산 정책이 과연 그 건설주들의 흐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설주들이 이렇게 상승했던 부분은 사실 이 부동산 정책, 뭐 집값 이런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정부의 정책이죠. 뭐 신도시를 건설한다든가 또 그린벨트 해제 그런 이슈, 그리고 특히 대북 관련한 그런 이슈로 주가가 상승했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나오는 부동산 정책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시장에서 움직이는 건 최근에는 뉴스나 정부 정책 이슈로 움직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 등락이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물론 계속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뭐 북한과의 어떤 그 사업을 추진하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그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할
상승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등락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설주들의 어떤 흐름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2003년에 당시에도 이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나왔는데 이후에 건설주들이 꾸준히 상승했어요. 결국은 시장의 유동성이라든지 지수의 흐름,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정책과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주의 이슈도 세 가지 이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이 워낙 예상보다 강력하게 나와서 9.13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분으로 건설 업종에 대해서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주의 이슈들도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이번 한 주 금주의 장학생과 그리고 재수강생을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주의 장학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장학생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이번 한 주의 장학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4098님이고요. 두 번째 시청자분은 8040님이 뽑히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꼽히셨는데요. 먼저 평택존놈 정회 대표님이 꼽아주신 끝자리 4098님의 장학생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네, 뽑아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분은, 나름대로 과정에 합리적인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뽑아드렸고요.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드려본다 그러면 첫 번째는, 정석대로 121선 아래에서 매수하셨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상승 추세형의 종목은, 121선 아래에서 매수하면 최상의 매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딱 그렇게 하셨고, 또, 두 번째 뭐냐,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게 좋았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는 뭐, 물론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지난 작년이었죠? 작년 7월에 상승 추세 전환이 됐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파란색이 빨간색 위에 있잖아요. 계속. 이게 상승 추세인데,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최상의 매수를 하신 거죠. 거기다가 또 저평가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제가 만든 적정 주가 기준으로는 65,200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재 가격을 봤을 때 무리가 없다는 거고. 그래서 물론 이걸 뭐 추세로 볼 수도 있고 단기로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단기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정적인 건 뭐냐? 일단 합리적인 매수를 했다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정석 투자의 정의에 대해서 과정의 합리적인 매매를 하자. 이렇게 제가 또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서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제가 이제 좀 전에 봉추 선생이 그 부동산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정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국민 여러분들은 경제가 정치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피부에 와닿는 게 경제니까. 근데 정치가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 경제에 영향을 주는 정책과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일부러 제가 시간 앞당겨서 이걸 했는데, 강남 상구에 사는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은 부동산 정책을 결정할 때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아파트 값이 잡힙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로 이 얘기 꼭 하고 싶었고요. 원래 생각이 없었는데 봉투 선생이 얘기해서 한번 한 거고 어쨌든 뭐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죄송한데 어쨌든 그거는 정말 중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번 한 주의 장학생 발표입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KG 케미칼을 좀 매수를 하시고 질문 주신 시청자 분이신데요. 일단 합리적인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학생 시청자 분도 만나볼게요. 봉추 선생님이 꼽아주셨죠? 네, 이번 주 그 장학생은 BGF를 매수하신 그 시청자십니다. 이분은 매수를 잘 하셨어요. 저점 매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저점에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흐름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역시 뭐 크게 저평가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최근에 이 흐름 자체가 뭐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하면 약간 불안하겠지만 저점에서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때문에 적절히 매수를 했다. 그리고 비중도 적절한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매수를 하고 나서 결과도 좋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골고루 아주 좋은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분이 매수하신 금액이 9,300원인데요. 잘 보이지가 않죠.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하면서 가격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차트상으로도 그런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가격이 지금보다 낮은 가격이 없어요. 최근에 최저점이 9,040원이죠. 그리고 나서 살짝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를 했습니다.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자세하게 확인이 잘 안 되는 부분이죠. 분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봉인데요. 9,3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무리 없는 가격에서 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나서 사실 뭐 이렇게 위에서 따라잡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래에서 잘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조금 억울하다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이 종목이 기업 분할이 되고 나서 인적 분할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부분 지주사들이 기업 분할을 하고 나면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락하고 나서 계속 횡보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저점 기록 후에 계속해서 저점을 깨지 않고 횡보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 너무 낙폭이 크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매수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는 매수를 해서 간단합니다. 저점을 다시 이탈하면은 손절 짧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가면은 조금 더 끌고 가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최근에 지수가 하락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크게 빠지지 않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정말 크게 빠지는 상황만 아니라면은 웬만해서는 쉽게 빠지지 않을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접근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반등이 나오면은 상황을 봐서 조금 끌고 가면서 대응을 해도 됩니다. 혹시라도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 조금 더 끌고 가봐도 되겠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아주 매수를 잘한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약점을 드렸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베스트로 꼽아봤습니다. 네, 금주의 장학생 두 분 시청자분의 질문 함께 만나보셨고요. 자, 그렇다면 좀 아쉽게도 이번 한 주 좀 아쉬운 질문 보내주신 두 분 재수강생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재수강 발표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금주의 재수강인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9320님이고요. 두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4823님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학 과장님, 좀 아쉬운 상황이지만요. 앞으로도 더욱더 좀 발전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먼저 재수강생 꼽아주신 시청자분 만나볼까요? 네, 이분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주식 투자의 기초가 전혀 없는 완벽한 추격 매수예요. 일부러 이렇게 하라고 하기도 힘들어요. 두 번째,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만든 적정 주가로는 2,700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예요? 지금 43,000원대죠. 그럼 도대체 몇 배입니까? 27,000원이면 10배인데 27,000원보다도 지금 약 19,000원 정도 더 가 있잖아요. 18,000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대충 계산해도 한 15배, 16배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 매수한 가격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적정 주가를 봐도 그렇고, 또 이 기업을 또 분석을 해보면, 이분은 사실 어떤 기본적인 것도 체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이게 거품 기업이냐면, 자본 총계가 한 600억대 됩니다. 한 640억대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 1조 원이 넘어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 적자였어요. 작년, 재작년 적자였었고 자본 총계가 600억대다. 자본 총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총 자산이 있습니다. 자산 총계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부채 총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가 이게 자본 총계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해당 기업의 어떻게 보면 가치라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산이 똑같이 10조다. 10조. 그런데 어떤 기업은 부채가 1조인 기업은 자본총계가 9조가 되겠죠. 반대로 자산은 10조인데 부채가 뭐 한 8조 된다.
그러면 자본 총기가 2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보자들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무조건 뭐 자산 규모가 얼마다, 뭐 재계에서 자산 서열이 몇이다. 물론 외형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자본 총기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자본 총기가 고작 600억대밖에 안 돼요. 근데 시가총액이 1조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적정 주가를 딱 쳐보니까 역시나 이유가 있더라고요.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 주가에 의하면 겨우 2,700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은 현재 차트로 봐도 추격 매수, 적정 주가로 봐도 절대 고평가,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어떤 이런 걸 봐도 도무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 먼저 거시적 추세부터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한동안 상당히 낮은 주가였습니다. 그러니까 5,000원 이상을 간 적이 별로 없었어요. 2017년에.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면 5,000원 위아래에서 계속 움직였던 주식이에요. 그동안 거의 한 5, 6년 동안. 그러다가 올해 초죠. 올해 초부터 갑자기 미쳐버렸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올라갔는데 사실 지금 뭐 적정 주가로 본다면 엄청 고평가. 2,700원이 정상이니까. 근데 이분이 또 뭐가 문제냐?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여기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매수한 가격 자체가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거는 결과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재수강을 하셔야 되겠고요. 네. 어쨌든 다른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거를 제가 일깨워드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 앞으로는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주의 장학생과 그리고 금주의 재수강생으로 좀 꼽히신 분들에게는 각각 저희가 또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장학생으로 뽑히신 분에게는 서적이 나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재수강생으로 꼽히신 시청자분께는 VOD 2주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도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 금요일장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투자 소식들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아쉽게도 봉추 선생님의 그 워스트 질문도 빠르게 만나볼까요? 네, 이번 주 워스트는 PNT를 매수한 시청자분이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격 매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기준 없는 대응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뭐 비중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없으신 것 같아요. 무작정 아무 때나 따라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무조건 홀딩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준이 없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추격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본인도 모르게 가끔 그렇게 매수가 될 때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홀딩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기준을 가지고 손절을 할 때는 손절을 해줘야 되고 또 수익을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사실 뭐 언젠가는 본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테마주기 때문에 전기차 테마가 최근에 워낙 흐름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나쁘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뭐 부채가 조금 많은 거 빼놓고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낭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18,800원이에요. 자, 여기에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딱 보기에도 추격 매수를 하셨지 않습니까? 직전 고점 부근이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고점을 찍었을 때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홀딩 하셨어요. 사실 여기에서 매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락하면 손절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위에서 매수, 특히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손절을 짧게 해줘야 됩니다. 5%. 길어도 10% 안에 손절을 하고 하락하면 다시 매수를 하면 됩니다. 상승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랬을 때는 121선 이탈하면은 매수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크게 빠졌을 때 이런 데서 매수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전혀 그런 기준이 없으셨어요. 결국은 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거의 뭐 33% 정도까지 하락했을 때까지 홀딩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제 질문 내용이 손절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크게 빠졌을 때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조금 빠졌을 때도 손절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반등이 나오니까 이제라도 조금이라도 그 손실을 줄여봐야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손절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손절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기준 없이 30% 넘을 때까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손절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주식 투자는 가는 종목을 따라잡는 게 아닙니다. 그 흐름이 좋은 종목은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흐름이 좋은 종목은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하면은 손절을 못 하고요. 상승하면은 아, 그래, 생각했던 대로 가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주식은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이 좋은 종목들은 항상 기다리십시오. 확실한 눌림목, 가격 메리트가 없을 때는 120선 이하까지 확실하게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면은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 부분은 약간 운도 없으셨어요. 여기에서 적자전환 뉴스가 나오면서 조금 급락하긴 했는데요. 그런 부분만 빼놓고는 뭐 흐름이 그렇게 아주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본전이 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시간을 굉장히 낭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다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저점 매수하시고 기준을 가지고 항상 대응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의 재수강생 마지막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뭐 다양하게 또 다시 한번 좀 리뷰를 도와드리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이고요. 뉴욕 증시 개장한 지 한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네, 개장 소식 기사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goes for 5-day winning streak as cheap stocks rise라고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반도체주의 상승으로 S&P 500 지수 5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은요, 반도체주가 좀 좋은 성적을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기술주와 반도체주, 이 미국의 대장주들인데요. 이 부분이 좀 미국 증시를 많이 좌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무역 회담을 재개할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큰 시장의 낙관적인 영향이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SMH라고 하죠. 이 반도체주 ETF도 0.5% 정도 상승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 보잉사와 또 캐터필라주도 좋은 성적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에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나프타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라고 해서 이 북미 자유 무역 협정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요, 이름을 나프타에서 USMC라고 바꾸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US는요, 미국, 그리고 멕시코,
캐나다 이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요. 캐나다와의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맨 마지막에 들어있는 캐나다의 C를 빼버리고 싶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좀 재밌는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멕시코와 이제 개정 협상을 타결한 미국은 이제 캐나다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요. 북미 국가들이 미국을 좋은 친구라고 말하면서도 미국산 유제품에 2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한다면서 미국의 불공정한 이런 무역 지금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또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요. 지난 8월에 미국 수입 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또 시장 예상보다 더 떨어졌다라는 소식입니다. 노동부는요, 8월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0.6% 하락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월스트리트저널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는 0.3% 하락이었습니다. 이 수입 물가는 계절 조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석유류의 수입 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았고 지난달의 월간의 하락률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가장 크다라는 분석입니다. 또 이어서 다음 경제 지표는요. 미국의 8월 소매 판매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증가세를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전월 대비 0.1% 늘었다는 발표인데요. 이 조사치는 0.4% 증가였습니다. 전년 대비는 6.6% 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미국의 소매 판매는 6달 연속 증가를 했지만 7월에 비해서 증가폭이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둔화의 요인은요, 자동차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일 시장과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외신 쪽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어서 중국 증시 마감 소식도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중 관세 전쟁에서 미국보다 중국이 더 많은 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중국 증시는 부진한 경제 지표에 따라서 경기 둔화가 좀 다시 제기되면서 하락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이제 중국 정부의 부양책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고요. 또 경기 둔화 우려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통계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고정 자산 투자 증가율이 5.3%를 기록하면서 이 집계 이래 2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0.18% 하락한 2681.64에 마쳤고요. 또 선전 종합증시 0.78% 하락해서 1402.51에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홍콩 증시는요, 좀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인데요. 전장의 뉴욕 증시 호조에 연동돼서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이제 한 주의 마지막 이제 증시 소식을 전달을 드렸는데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고요. 반도체 업종이 우리 증시와도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에 다시 반등을 보여드리면서 반등을 이어가면서 상승으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우리 증시에 대한 전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투 선생님, 우리 다음 주 증시 어떻게 보실까요? 네,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이번 주에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는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주에는 약간 좀 과도하게 반등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 흐름 자체가 좋지가 않았었는데 갑자기 금요일에 급등을 하면서 어떤 그런 단기적인 그런 과한 반등이 나왔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사실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죠.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테마주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대북 테마주들도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라서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종목이 움직이는 게 코스피가 버티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종목에 대한 단기 매매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코스피 지수를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2250선 이하로만 내려가지 않으면은 시장 참여자들은 다시 지수가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계속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종목은 조금 움직이겠지만 혹시라도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물은 단기 매매 구간이다라고 좀 전략을 말씀해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학과장 정홍 대표님의 다음 주 전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코스닥은 반등 한계 구간에 직면했다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는 이제 미지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 일단
121선까지 회복을 해줬어요. 그리고 현재 철저하게 그 제약바이오 대형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이 이제 일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문제는 뭐냐? 지속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단기적으로 혹은 또 추세로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는데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갈주식들 같았으면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코스닥 펀드 같은 데서 제약바이오 대형주 올라오다 보니까 왔는데 이제는 좀 한계치에 도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주초에 좀 확인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여기서 기술적으로 봐도 한계는 왔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제가 코스닥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코스닥 종합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거예요. 현재 12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코스닥이 계속 간다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차피 대세 하락이라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계속 갈 확률은 희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올려줬던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이 제가 볼 때는 글쎄요. 계속 가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꼼꼼하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